먼저 민주당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부동산 정책 수정 방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번 선거 패배 최대 요인이 부동산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겠지요. 일단 규제 완화를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특히 종부세 기준을 좀 올리는 방안도 현재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들 바꾸는 거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민심이라면 바꿀 필요가 있겠지요. 홍남기 부총리, 국무총리 대행이 오늘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 그리고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9억 원에서 기준을 상향 조정하실 겁니까? 네, 의원님 그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도 그러니까 10년, 11년 전에 설정된 거라 제가 보건대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다만 그것이 시장에 또 잘못된 시그널로 하면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다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2달 전에는 종부세 기준과 관련해서 완화를 검토한 바가 없다. 잘라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변동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유연해 주셨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부패입니까?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그 부동산 종부세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고 또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가격이 좀 들썩들썩하죠. 그 소위 그 오세훈발 재건축 폭풍이란 말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도리 오세훈 시장이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 이제 역선택을 하고 계신데 그 문제는 정치권에서의 공감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장기 무주택자와 청년 세대, 그러니까 최초 구입자죠. 신혼부부 세대 등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 LTV와 DTI를 조금 더 다소 유연하게 해주자는 그거에선 공감대가 있는데 다만 그 수준 어디까지 하느냐는 좀 금융당국의 판단에 좀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채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빚내서 집 사라 하는 메시지를 정치권에서 주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기 때문에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좀 더 주도 면밀한 시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 김경진 전 국회의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양문석 이사장, 오늘 국회에서 보면 이제 홍남기 부총리 기조를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왜 바꾸냐 또 이렇게 물어보네요. 이제 정책의 일관성이냐 민심의 반영이냐 이거는 정치권이나 그다음에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딜레마의 그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을 반영을 하면 예전에 정책의 일관성은 어디 가고 국정에 있어서의 그 신뢰성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또 야당은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안 바꾸면 옹고집이고 똥고집이라고 또 공격을 하면서 소통하지 않는 그 이 정책 당국자라고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민심의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게 정부로서의 도리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대의 변화와 민심의 변화와 정말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그다음에 공정과 그다음에 손해 이 선상에 서서 고통스러워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받고 검토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그 규제들을 강화했던 이유가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했던 건데 어느 수준까지 열어야 공정도 만족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집값도 잡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치밀한 이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민심의 방향 그 반영으로 흐름을 잡았고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박원석 총장 아무리 방향이 옳다고 해도 국민을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방향도 옳지 않습니다. 저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집 가진 사람의 3.7%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동산 민심으로 인해서 선거 결과가
여당에게는 아주 참담한 결과가 나왔지만 진짜 그 원인이 뭔지, 그게 종부세를 안 내려줬기 때문인지 아니면 거듭된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결과적으로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 정책의 무능인지, 저는 원인과 처방이 전혀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미있는 거는 며칠 전까지 보궐선거 기간 동안에 여야가 아주 요란하게 서로를 비방하면서 싸우다가 갑자기 조용한 정책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 깎아주자.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기득권 정치의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종부세를 지금 시점에서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 다주택자를 6억에서 7억으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격차는 더 커집니다. 더 불평등한 사회를 용인하겠다. 과연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대한민국 국민 1%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이분들의 불만이 민심이냐. 저는 이 길로 가면은 이 정부가 무슨 말만 하면 촛불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촛불 정신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고 과거에 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뭔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개혁에서 후퇴했던 그런 전례를 반복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그럴까? 대책은 어떤 겁니까? 저는 23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유세 인상을 일관되게 가져왔다면 오늘과 같은 참담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2018년도까지 2017년에 집권해서 무려 1년 가까이를 보유세 인상을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유세를 떠밀리다시피 인상해놓고 다주택자들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으로 길을 터줬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 내 투기 세력은 이 정권은 부동산 가격 못 잡는다는 확신을 갖고서 이른바 이제 이 투기 환수에 나선 거고, 그게 우리 젊은 세대들까지 들쑤셔서 이른바 영끌 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부동산 정책은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 있는 정책이 아니고 정부가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그 정책을 밀고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데 저는 보유세 그 실효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왔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김경진 의원께서는 부동산 정책 지금 여당이 이렇게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방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대책, 두 번째 대책, 세 번째 대책. 근데 가령 지금 이 LTV, DTI 완화하는 것은 또 기존에 한 네 번째나 다섯 번째쯤 해당하는 대책이었을 텐데 그게 의미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가령 저렇게까지 했을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비해서 그게 가격 폭등을 잡아주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상대적인 고통이 좀 컸다면 아마 정책 수정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서 보유세가 필요하긴 하지만 서초동이나 강남에 계시는 어르신들 퇴직하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특별한 수입 없고 수입은 고정돼 있는데 갑자기 그냥 세금 이렇게 상당히 오른다 이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라고 하는 건 또 합리적으로 수용할 만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정해야 될 부분들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선거마다 또는 정당별로 부동산 정책이 그냥 훅훅 바뀌는 것은 제가 보기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게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그다음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긴 시간 동안 가야 이게 효과를 발휘하는 건데 그냥 짧게 가다가 바뀌고 하면은 그냥 혼란 속에서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절차적인 치유책의 방법에서는 옳지는 못하는데 오늘 나온 얘기들은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들었던 문제점의 관점에서 보면 저건 또 좀 수정할 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보면. 박원석 총장. 이 종합부동산세 얘기만 나오면 특히 우리 언론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게 강남의 은퇴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다. 근데 저는 실제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합부동산 세제 내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노령처리 특별공제를 통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낮아요. 근데 있지도 않은 그런 어떤 인물을 가지고서 자꾸 가공의 사실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 이 점을 하나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옥탑방, 지하방 살면서 월세 50만 원씩 내요.
그런데 20억짜리 집을 깔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종합부동산세 내면 안 됩니까? 그게 과연 사회정의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뭐가 문제냐. 오히려 그래야 사회정의나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양문석 기자장도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종합적으로 이제 문제를 봐야 되는데 한 세 측면이 있습니다. 세금,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 세금의 영역이 있고 대출의 영역이 있고 공급의 영역이 있는데 지금 그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는 세금의 부분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종부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세금의 부분에 있어서 그 박원석 전 의원이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상당히 나는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한 개씩 그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뭐 LTV 같은 경우는 대출과 관련된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종부세 기준 완화 부분은 세금과 관련된 영역이고, 예. 그다음에 1인 가구가 갑자기 그 급증하면서 발생했던 그 공급의 그 부족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부동산에 대해서 쉽게 건들면 안 된다. 그리고 예.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그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면 이제 바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눈 감고 귀 막고 마이웨이만 외치는 불통정권. 네, 이렇게 정리가 또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 정치 상황과 그다음에 민심의 반영들이 일정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이 쟁점이 되는 정책의 일관성이냐 안 그러면 민심의 반영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이해가 나는 필요한 시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부동산 대책을 좀 바꾸려고 한다 하는 부분을 앞에서 짚어보려고 한 건데 너무 좀 깊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치 주제가 부동산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장성철 소장 의견을 들어볼까요? 저는 좀 현실적인 제가 느끼는 현실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뭐 일산에 조그만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저도 집 살 때 대출 받아서 집 샀거든요. 예.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좀 돈 모아서 다시 집 큰 평수로 옮겨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상당 부분 막아놨기 때문에 예. 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들, 또 청년들, 또 신혼부부들 집 사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들만 집 사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시지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현실화한다고 하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올라가니까 보유세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요. 자동차세도 올라가고 다른 세금도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좀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여야가 머리 맞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익표 정책위 의장께서 저는 상당히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집권 5년 차인데 이제 와서 주도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5년 동안 그럼 주도 면밀하게 검토도 안 하고 뭐 했냐고요. 국민이 실험 대상입니까? 이것은요 집권 여당이 우리 무능력해요라는 자기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김경진 의원 한 가지 이 부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이번 개각에 국토부 장관이 기재부 출신의 노형욱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잖아요. 네. 국무조정실장.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그쪽 전문가라고 해서 이렇게 앉혔는데 일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됐고 기재부 출신을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한 특별한 좀 배경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신 거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사실은 그건 청와대 내부나 대통령 속내를 한번 좀 여쭤보고 인사수석을 통해서 그건 취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건 저도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이 나서. 예. 자, 지금 부동산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백신 아니겠습니까? 백신과 관련해서 오늘 또 국회에서 주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백신 스왑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와프라고 하는 게 서로 이렇게 맞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미 통화 스와프는 있는데 백신 스와프. 우리가 미국에서 백신을 받으면 우리도 줄 게 있나요? 좀 궁금한데요. 정의용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한 답변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외교부에서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측하고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 캐리 특사 왔을 때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쿼드에 참여하지 않고 백신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 백신 그 분야에서의 협력 물론 동맹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물론 고려가 된다고 봅니다만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쿼드 참여 이런 거는 연관이 직접 없다고 보고 미국이나 EU 등에서도 이 백신 문제는 이런 정치 외교적인 상황과는 디카플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백신 관련해서 국민들 관심이 아주 크지요. 과연 언제나 제대로 맞을 수 있을까? 물량은 제대로 확보가 될까 하는 건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백신 언제 나옵니까? 지금은 우리 국내 백신도 3상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 3상이 완료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연도 내에 우리 자체 개발 백신이 나오기를 희망을 하는데 아까 그 임상의 추이를 봐서 시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에 물량이 얼마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반기에 저희가 2,080만 도주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이제까지 확정돼 있는 게 1,809만 도주입니다. 1,809만 도주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거는 2회를 맞아야 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은 1,200만 명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천만 도주가 정말 들어올 거 아니냐, 혹시 차질은 없을 것이냐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외교적인 역량까지 동원해서 계획대로 상반기에 차질 없이 들어오도록 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문석 이사장, 그러면 지금 말을 들어보면 국내 백신이 연내에 생산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홍남기 부총리가 내놓았는데 한미 백신 스와프는 우리가 만약에 국내에서 생산하면 그것도 주고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차원의 얘기일까요? 일단 뭐 잉여가 발생을 하면 그 급한 대로 급한 쪽을 먼저 이제 돌려주겠다. 이제 이게 이제 지금 한미 백신 스와프의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현재 이제 셀트리온이나 국내 제약사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지금 동시에 개발하고 있고 3상이 이제 그 이상을 하면 대부분은 이제 그 실제적인 환자한테는 바로 투입이 가능하지만 3상은 이제 부작용, 일반인이 맞았을 때 부작용 문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왔다고 이제 보는 거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 그 국내 제약사들도 백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그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시간을 이제 늘렸던 거잖아요. 우리가 모더나나 하이자 같은 경우하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미국과 그 영국의 이 백신 전쟁들이 사실상 미국 내에서 있었고 그러한 결과들 속에서 우리도 백신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빨리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속도가 떨어지면서 지금 현 정부가 백신 그 부족 사태에 대한 비판을 받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뭐 백신 스왑이나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능한 백신 확보에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 있지 않나. 그리고 이걸 갖다 자꾸 정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정에 대해서 정쟁으로 문제를 풀어갈 그 이유가 있나.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불안한 걸 조성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쳐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 어제 정진석 의원이 이제 이 문제 가지고 홍남기 부총리하고 좀 설전을 벌였잖아요. 왜 믿지 않습니까? 믿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떠세요?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정부의 말을 못 믿겠어요. 계속 말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은 세 종류가 있어요. 계약했다라는 백신, 확보했다라는 백신, 도입했다라는 백신이 있는데 지금 도입한 백신은 얼마 안 돼요.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또 며칠 전에 얘기합니다. 4월 달에 300만 명이 백신을 맞고 상반기에 1,200만 명이 백신을 맞고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못 믿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63만 명이 맞았고 지금 국민 비율로 하면 3.15%거든요. 이거는 정부에서 얘기한 것과는 상당히 더딘 숫자다. 그리고 확보했다고 하는데 도입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계속 말이 바뀝니다. 이거 정부를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셀트리온 회장은 계속 언론에 나와서
자, 작년 이 초에 자, 6월 달이면 우리가 치료제가 나옵니다. 그러다 6월 달이 되니까 12월 달이면 치료제가 나옵니다. 그러다가요.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 경영권 손 떼고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에 혹시 우리 정부가 너무 좀 믿고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좀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예. 정부의 무능력하고 무대책 이것은요. 작년 연말에 어쨌든 백신 확보 예산을 담지를 않았어요. 야당에서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백신 확보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뭔가 일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장 소장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백신을 왜 제때 확보하지 못했느냐 이런 비판 받고 있지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전문가들이 지난해에 뭐 그렇게 급한 것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 가운데 한 명이 이번에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임명된 김호란 교수입니다. 김호란 교수 당시에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했느냐 야당이 반발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홍익표 의장이 그때 당시 상황의 한 조각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의 요구가 너무 무리했다.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슬그머니 흘렸는데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김호란 그 씨의 그 어떤 그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 당시 그 어떤 방역 상황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수만 명씩 그런 상황에서 방역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와 선제적인 방역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예. 상대적으로 한국과 대만이라든지 또는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방역이 안정적인 국가에서는 백신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필요를 했던 거고 실제로 저희가 다 공개할 수 없지만요. 이 파이자를 비롯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요구가 매우 무리합니다. 김경진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때 당시에는 확진자가 좀 주춤했던 시기였기도 했고 또 협상 과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데 만약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또 불공정하게 계약했다는 비판도 받았을 수도 있었고 이제 이런 걸로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느냐를 지금 해명하고 있는 건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마뜩지 않아요. 네, 마뜩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도 사실은 한국이 마스크 쓰고 이게 집합금지 잘하고 영업시간 제한 잘하고 이래서 발생 환자 적고 사망자 적고 대단히 잘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결국은 끝내는 것은 우리가 예방주사 맞고 마스크 벗고 과거처럼 친구들 만나서 소주 한잔 하고 어울리고 이게 궁극적인 목표로 가는 이게 정책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김호란 박사가 지금 방역에 관한 전문가라고 한다면 요 집합금지라든지 이런 뿐만 아니라 요 다음까지도 정책의 연계성을 가지고 예상을 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이 부분을 백신을 맞고 마스크 안 끼는 세상에 대한 예상이나 예견이 전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그게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김호란 박사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그런저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보면. 첫째, 저 부분이 박사는 맞고 전문가라고 하는 자격과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그에 걸맞는 서제스션이나 정책적 시사점을 내줬냐. 지금 이 시점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실력이 없고 자격 미달이다. 그걸 굳이 왜 여당에서 옹호하려고 할까.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정적으로 저게 지금 화이자 무슨 엉뚱한 요구를 했다고 이제 뭐 정말 무리한 요구를 했다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와서 뒤늦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추경 예산 뭐 20조짜리 한 번 편성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그냥 한 방 줬으면 그냥 다 해결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아무리 무리해도 그거 4분의 1 이상은 안 넘어갔을 거예요. 네. 그렇다고 친다면 사실은 민주당도 그때 당시에 정책의 예상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대단히 약했어요, 보면. 그래요. 정부도 지금 어떻게 보면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박원순 총장은 지금 저게 이제 김호란 박사 임명하는 게 정무적으로 대단히 안 좋은 게 저분 부군께서 아마 어디 지역
뭐 선거를 나가셨다가 아마 출마했다고 그러죠. 예, 경남 출마했다가, 양산인가. 예, 뭐 그런 상황하고 지금 같이 맞물려 가지고 꼭 그것 때문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닌데 예. 근데 그인지 아닌지는 모를 일이죠. 저로서는 어떤 내부적인 동기는 모를 일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어떤 생각의 연결점들이 하면서 대단히 좀 정무적인 민심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보면. 네. 예, 박원석 총장. 아니 저는 홍익표 의원의 저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김호란 박사가 저런 얘기를 한 이유가 화이자 같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대신해서 해명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국민들은 몰라요. 화이자가 어떤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그 협상 내용을 정부가 공개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김호란 교수는 전문가였지만 국립암센터 교수였습니다. 협상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자리에 있어요. 때문에 만약 김호란 박사는 알고 국민들이 몰랐다면 굉장히 큰 문제죠. 저걸 어떻게 해명이라고 얘기하는지 전자는 일단 납득이 안 되고 네. 그리고 저도 저분이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뭐 전문가는 당연히 맞죠. 그러나 때때로 보면 전문성보다는 좀 당파성에 이렇게 좀 기운 듯한 그런 어떤 좀 귀에 거슬리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적절한 인사였느냐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충분히 저는 할 만하다고 보고요. 저는 백신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수급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하다. 나중에 가서 변명으로 이걸 떼우려 그러면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미국에서 이 반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어려워요.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께서 5월 달에 정상회담 가셔가지고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고 온다면 굉장히 큰 성과죠. 예. 결국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가 지금 위탁 생산을 국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충분히 이게 원활한 수급이 될 만한데도 뭔가 우리 백신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는 못하지만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측하고 협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요. 자국 내에서 위탁 생산되거나 생산되는 백신을 반출 통제를 하면서 자국 우선식으로까지 그렇게 이제 자국민들 그 건강을 위한 건강과 방역을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는 너무 이게 좀 아니라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걱정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양문석 이사장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백신 문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약속했던 대로 11월 달에 집단 면역 형성 못하면 내년 대선 무지하게 어려울 거라고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뭔가 그 기대를 갖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뭔가 다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계획들이 계속해서 어그러져 왔던 거죠. 그 논쟁의 출발점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중하게 그 부작용 없이 신중하게 도입하자라는 한 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도입해놓고 지켜보자라고 하는 한 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중한 선택에 대한 그 기조를 유지하다가 그 저변에는 셀트리온이나 국내 제약사에 대한 믿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기업에서 속도를 못 내면서 지금 여기까지 발목이 잡혀왔던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계속 지적하는 뭐 보면 5월 달까지는 몇 명, 11월 달까지 몇 명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각 정부의 또 정책의 변동에 따라서 반출 금지나 그다음에 자국민 우선 뭐 이런 부분들로 그 새로운 변수에 막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다해서라도 어쨌든 11월이나 올해 안에는 마무리해야 된다고 보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부동산 문제, 백신 문제 정부의 가장 큰 짐이지요. 이렇게 지금 국회가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 질문 답변 오고 가는데 이 와중에 해프닝도 좀 나왔습니다. 김상희 부의장 어제 회의 진행하면서 국민의힘 홍은아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내려가는데 혼잣말 비슷하게 아주 신났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다 들려버렸습니다. 우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더 지능적이고 전략적인 개입은 시민의 방송이라는 TBS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 포스터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지하철역에 전부 1번 있는 것 갖다 사진 찍어가지고 무슨 생각나냐고 여쭈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저한테 이게 의견을 자꾸만 물어보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르치시는 시간이 아니라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선관위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신났어. 국민을 무시하고 또 야당. 예, 지금 항의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죠. 계속 한번 보실까요? 예. 이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를 할 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 사과를 하지 않았을 때는 국회 부의장의 사회는 우리가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도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안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질의해 주시고요.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박원석 의원, 오늘 결국 이제 김상희 부의장이 다시 의장석에 오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회를 해버렸어요. 사과하시고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얘기를 했겠죠. 아니, 그렇겠죠. 사과하시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과를 안 한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걸로 괜히 뭐 소모적인 정쟁을 하느니 예. 어찌됐건 부의장이 당적도 있고 정당 추천 몫이긴 하나 지금 야당 추천목 부의장이 공석이에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조금 더 균형 있게 되겠습니까? 국회 운영을 하실 수도 있는 건데 실수지만 어쨌든 저게 다 지금 언론에도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실수했다 이렇게 사과하고 넘어가면 별일 아닐 수 있는데 오늘 또 사과를 안 하셔가지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경진 의원, 지금 느닷없이 또 추미애 전 장관이 소환됐어요.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 국회에서 또 소설을 쓰시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혼잣말을 왜 밖으로 꼭 내뱉어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저거는 크게 그렇게 심하거나 뭐 악성이라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보면.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도 보면 제가 볼 때는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예. 예. 근데 뭐 신났어 이거는 사회자로서 사실은 조금 조심하셨어야 될 부분인데 그냥 국민의힘도 한마디 하고 그냥 다음부터 조심하셔 하고 한마디 하고 그냥 부대변인 성명 정도 하고 지나가면 될 일을 서로 그냥 문제를 키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오히려 저기 지금 양양자 의원 뭐 질문한다고 하는데 퇴장하는 것은 오히려 이건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 비판받을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의장은 당적을 가지고 있죠. 국회의장만 당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의장석에 올라가서 진행을 하면 공정하게 좀 어느 쪽 그 편 안 들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신났네 신났어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국회 대정부 질문 계속되고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 국무총리 대행의 답변 태도도 상당히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정진석 의원과 설전을 벌인 것도 그렇고 오늘은 김은혜 의원과 또 한판 붙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실까요?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단독주택 15억이 40억 하면서 10억을 깎아줬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말 사실인가요? 네. 그거는 이번에 그랬다는 건가요? 않으시나요? 아니 이번에 그랬다는 건가요? 나온 건데요. 이번에요? 왜냐하면은 2018년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까지 이루어졌던 일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4월 말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6월 말에 확정을 하는데 누가 어떤 권한으로 10억을 깎아주겠습니까? 부총리님 이의 신청하면 몇 % 받아들이는 줄 아십니까? 이의 신청한 거에서 합리적인 거는 제가 다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0.2%가 안 됩니다. 의원님은 나머지 99%가 왜 인정이 안 됐는지는 살펴보셨는가요? 지금 저한테 질문하실 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저랑 자리 바꾸시죠. 제가 글로 내려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2분기부터 청와대가 2천만 명분 확보한다고 하는 건 거짓인가요? 아까 그거는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다 합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다섯 모더나 개. CEO와 통화를 해서 2천만 명분 확보를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아까 4천만 도주가 2천만 명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걸 저한테 가르치십니까, 부총님? 제가 그것도 모르고 여기 왔겠습니까? 아니요, 의원님. 이 자리에 들어오시라니까요. 네. 양문석 이사장, 홍남기 총리 대행 답변 태도가 보면 물론 뭐
옛날 부총리 때하고는 다르기도 하겠지만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달라진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 방송을 하면서 방송 평론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라고 그 평론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그 평론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언어의 그 습관 자체가 마지막에 질문형으로 던지면서 그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스타일이 이제 홍남기 부총리 기본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나한테 왜 질문을 하냐, 네가 대답해야 되는데라고 그 말을 갖다가 돌려버리면 참으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자님? 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나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자리 바꿉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방 오실걸요 아마? 그래서 양분석 기사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에피소드로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신났네 신났어라는 부의장의 이야기도 잘못했지만 그 부분에서도 빨리 사과하고 털어버리고 갔어야 되고 그다음에 언론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지금 김은혜 의원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저렇게 설전을 벌이는데 막 옆에서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재밌는 그 사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우리 정쟁의 중심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앞서의 우리 평론가들의 지적과 저는 그 같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장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김상희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이크가 켜진지 모르고 신났네 신났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마이크가 켜진지 알고 저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조롱과 비아냥을 한 건데 국회 부의장 자리는 권위가 있고 좀 존경을 받는 자리여야 합니다. 저런 말씀하신 것 자체가 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느닷없이 어쩌다가 지금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하면서 지금 의원들의 질문을 다 받고 있단 말입니다. 본인도 좀 적응이 안 되고 당황스러울 텐데 평소 스타일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정치인이 아닌 국무총리 대행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의원들의 얘기에는 재질문하지 말고 답변을 하는 게 국무총리 권한 대행으로서 할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 힘을 떠난 뒤에 몸담았던 당을 향해서 연일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김종인 전 위원장. 이번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안철수와 뒤에서 작당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또 함께 선거는 치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장제원 의원과는 거의 견혼지간 비슷합니다. 이제 뭐 대놓고 말싸움을 하는데요. 홍준표 꼬붕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꼬붕, 부하라는 일본말이죠. 일본말 쓰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지지려면 지져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 지지 않죠. 당신 꼬붕 아닌 게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 노태우 꼬붕이 할 말이냐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관련된 녹취를 모아봤는데 김종인 위원장 신문 인터뷰라서 특별히 한 얘기는 없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종인 위원장님 인터뷰에서 좀 안철수 대표랑 서울시장 후보직 두고 뭐 작당을 했다 뭐 이런 거짓 표현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작당은 당을 만드는 게 작당인데 그 현상을 보는 생각은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을 돕거나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단일화가 깨어져서 선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단일화가 깨어지지 않는 쪽으로 노력했을 뿐이지 제가 누구를 돕거나 어떻게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은 아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소장 보시기에 김종인 위원장 왜 저러신다고 봐요? 하루에 하나씩 불러서 조져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예. 하나는 본인의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네. 예. 무슨 본인의 말을 안 들었냐면 나오시면서 국민의힘에 안철수랑은 절대로 같이 정치하지 마. 합당할 생각도 하지 마. 그런 당부의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합당하려고 상당히 많이
서로 얘기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날 안 붙잡아서 아니 내가 좀 나가면 그래도 위원장님이 계셔야 그래도 다음번 대선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에 와서 다시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라고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붙잡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좀 섭섭한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유가 제일 큰 이유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대선 판을 깔아주고 싶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과 안철수라는 다음번 대선의 상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좀 폄하하고 여러 가지로 좀 부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함으로써 윤석열 총장이 제3지대에서 활동 공간을 좀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전 분석해 봅니다. 아주 공감이 되는 분석을 해 주셨네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안철수 대표하고 작당을 했겠습니까? 다만 꼭 오세훈이 아니라도 좋다. 안철수가 돼도 좋다. 이런 생각은 주호영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있었겠죠. 많이 그랬죠. 그런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그게 못마땅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했던 국민의힘 내부 세력은 어차피 안철수가 돼도 나중에 우리 당으로 들어올 거고 오겠다고 했고 그러면 우리가 더 파이가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게 그렇게 못마땅했나요? 그러니까 관점과 평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관점과 평가가 다 달라요. 김종인 위원장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왜 저 사람하고 자꾸 단일화를 하려고 그래? 왜 합당을 하려고 그래? 그렇게 이미 평가를 끝내놓고 많은 비공개 회의 때 뭐 비대위원들이나 지도부에게 아니 이건 단일화해서는 안 된다. 우리 당 후보를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훈계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고 이미 규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단일화라는 그러한 큰 흐름에도 상당히 좀 분노해하셨죠. 반대하시고. 그것이 이제 작당이라는 표현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문석 이사장 어찌됐든 그래도 본인이 애정을 갖고 몸담았던 당 아닌가요? 그런데 계속 지금 나와서는 이렇게 흔들고 비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 개인 캐릭터가 아주 강하죠. 그러니까 일찍이 모두 깍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여줄 정도로 걸리는 대로 다 그 평가를 하고 발언을 해 왔던 그 이력이 있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오히려 국민의힘과 현재 그 보수 야권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그 이 포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인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 것 같아요? 홍준표 의원의 복당과 홍준표 의원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가장 높은 국민의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룹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홍준표 의원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아주 관계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범죄자, 그다음에 동아은행 사건의 수뢰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된 사람 이렇게 가장 먼저 치고 나왔던 대표적인 국민의힘 출신이거나 국민의힘을 사실상 그 친정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제초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홍준표든 안철수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그 후보를 세워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를 세우자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안에서 경쟁자가 너무 많아. 당내 경선을 자꾸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서 김종인, 윤석열을 축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흡수 통합하고 선별 통합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정치적 포석을 놓고 계속해서 그 자신의 몸무게를 키워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번에 재미 본 거는 장제원 의원이에요. 당대표급하고 싸우면서 맞짱을 떴으니까. 당대표급으로 이제 그 맞짱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경진 의원 단순히 캐릭터 또 퍼스널리티 이런 차원만 가지고 들여다보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의 위치나 영향력 그리고 또 정치적인 단수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뭔가 계산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렇게 나와서 자꾸 비판하고 흔들어대고 하는 것 장성철 소장이 아까 분석했는데 혹시 또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처음에 인터뷰하실 때 짜고 치는 구수섭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령 금태섭 전 의원과 주축으로 해서 밖에서 신당 내지는 새로운 세력을 하나 형성하고
거기에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야권 대선 후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해 간다. 예.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시민 선거 직전에 매번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 직전에 시민사회단체 또는 밖에서 조그마한 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피를 수혈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선거 직전에 이제 합당을 하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인물이 들어왔다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과거 진보 진영 정당에서 하던 패턴이 그대로 이제 이번에는 아마 국민의힘과 여기서 이 김종인 주도하에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다시금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장성철 소장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동기나 원인으로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동기에서 출발했던 결과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위상이라든지 또 어디 가서든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잖아요. 보면 박근혜, 문재인, 뭐 민주당 되살리고 이번에 국민의힘 되살리고 뭐 이런 성공 신화들이 만들어졌던 그런 경험, 역사적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또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도 또 뭔가 새로운 형태의 뭔가 성공 신화가 만들어지지 않나. 뭐 이제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이나 범야권의 또 새로운 재편 가능성, 정말 근본적인 재편 가능성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 결과로서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요. 근데 박원석 총장 어디 가든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다고 얘기하시지만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뒤끝이 별로 안 좋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무슨 정당 정체성 같은 게 약하신 분이죠. 본인 스스로가 당이고 본인 스스로가 중심인 이런 캐릭터다 보니까 그런 것에 이제 연연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저는 아주 특유의 판 흔들기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천신만고 끝에 우여곡절 끝에 여당의 실책, 거듭된 실책으로 인해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겼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관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시대 정신을 담아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퇴임할 때 퇴임사를 보면 자각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정치하고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국민의힘이 뭐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마땅한 대선 주자도 없고 그럼 결국에는 내가 나서서 어쨌든 킹메이킹을 해보고 싶은데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의 국민의힘 갖고는 안 된다. 혹은 뭐 안철수, 홍준표 이런 인물들 가지고는 안 된다. 윤석열이라는 이제 장외에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지만은 기대주가 있고 그 기대주를 매개로 뭔가 새로 판을 짜려면 어쨌든 지금 이 야권의 주도권을 뺏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을 흔들어야 되고 저는 단지 그냥 감정적으로 서운해서 나를 안 붙잡아서 이런 것 이상의 그런 전략적인 판 흔들기가 담겨 있다고 봐요. 자, 김종인 위원장 왜 이러시는 걸까 하는데 두 사람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하나는 안철수 대표, 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대표와 관련해서는 안철수 대표 개인적으로 분명히 싫어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 다른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당사자인 안철수 대표,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대선을 양보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슬슬 대선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오면 주연이나 조연 어떤 역할도 하겠다.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을 바꾸려면 또 대통합을 해야 한다. 이 얘기는 결국 대선 출마 의사를 비친 거라고 해석이 되지요. 그 전에 했던 발언 그리고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한 발언 함께 들어보시면 좀 짐작이 갈 것 같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대권 출마는 일단 접은 걸로 저희가 봐도 될까요? 제가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 결심을 한 배경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철수 대표는 지난번에 서울시장 출마할 때 대선을 접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대선을 접었다고 하는 건 서울시장이 안 됐어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본인이 연출자가 되든 주연이 되든 조연이 되든 백의종군하든 지위와 역할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야권이
이번에도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사실 어떤 정치적 흥행에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데 야권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빠진다면 그건 흥행이 별로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장을 나왔었을 때 대선에 출마 안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안철수 대표가 얘기를 하셨지요. 가장 핵심 측근이 이태규 총장인데 그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좀 지나면 더 진일보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예측은 합니다. 진일보한 얘기란 건 어떤 뜻이에요? 대선으로 가는 그 길목에 길을 좀 닦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의원님께서는 안철수 대표가 대선과 경선에 뛰어들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박원석 총장께서는 안철수 대표가 대선 경선에 뛰어들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아니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종국에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안철수 대표의 정치에 대한 기대치가 지난 한 10여 년 사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더 이상 이제 낮아질 데가 없습니다. 결국 이번 대선 경선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정치 과정에서 포지션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비록 단일 후보는 못했지만 선거를 이겼고 선거 이기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컸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그걸 유지하고 있는데 대선에 그냥 조용히 있다면 사실은 그마저도 좀 더 희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경쟁에 뛰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김경진 의원 이번에 후보 단일화 이뤄내고 오세훈 후보 이렇게 함께 지원 유세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운동했잖아요. 그런 게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나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했겠냐 하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으로 쌓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단일화 승복하고 그 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것은 그게 이제 본인의 자산으로 쌓여 있는 거고 저도 뭐 주연이든 조연이든 연출자든 근데 주연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저도 아마 대선 출마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다들 마찬가지로 국민의당 자체가 3석의 이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당에서 대선 후보 선거 때 후보를 안 냈었을 때 오는 이 무력감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면 국민의당이라는 그 기본적인 존재 기반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주연을 하고 싶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태규 총장이 했던 이야기 아주 재밌는 부분인데요. 흥행의 불쏘시개로서의 이 쓰임새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흥행의 불쏘시개, 흥행이 성공해서 이 부분은 그 평가에 있어서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성철 소장 지금 딱히 윤석열 총장을 떼어놓고 보면 윤석열 총장은 뭐 지금 뭐 정치하겠다는 말도 아직은 한 적이 없으니까 야권 내에서 놓고 보면 안철수 대표가 현재 지지율이 그나마 가장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5%가 나오든 뭐 3%가 나오든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흥행 카드로 만족을 하시겠다면 뭐 대선 후보로서 출마하시는 게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필승 카드여야 되잖아요. 내가 후보가 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당선이 되는 것이냐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저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어떠한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될 수 있다? 또 나가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 앞에는 상당히 어려운 허들이 한 10개가 놓여져 있다. 이것을 본인의 체력과 정치력으로 어떻게 잘 넘을 수 있을지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예. 윤석열 총장 한번 살펴볼까요? 윤석열 총장 과연 언제나 등장할까요? 그게 궁금한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치하겠다 말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높은 지지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책이 막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본인이 오케이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요즘 날 파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갑자기 드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왔을 때도 높은 지지율이 계속 이어질까 하는 것. 또 하나는
이러다가 갑자기 나 정치 안 할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3지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3지대 갈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할까요? 관련된 녹취를 듣고 패널 들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순간을 포착한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포착을 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하면은 진짜 별을 따는 거지. 어떻게 쳐시느냐에 달려있겠지, 지금서부터. 이제 저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은 내가 아주 속된 말로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파리를 어떻게 잘 자기가 골라서 치울 걸 치우고 받을 거 바르고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능숙하게 잘하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봐요.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돼가지고서는 시장 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세요. 우리가 기호 2번 국민의힘이냐 기호 4번 국민의당이냐 이걸로 판결했을 때 과연 국민의당의 4번을 가지고서 선거에 이겼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확신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정치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자기의 진로를 가겠다고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치권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도 하는 거예요. 제3지대로라는 게 우리가 과거에 제3지대로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3지대로를 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현대민주정치는 정당 정치거든요. 네. 그리고 혼자서 독불장군식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네. 여권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네. 야권의 중심은 우리 국민의힘입니다. 제1야당.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은 윤석열 전 총장도 만약 정치를 할 생각이 있다면은 네. 우리 당을 플랫폼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아마 나중에 느끼게 될 겁니다. 장성철 소장, 국민의힘으로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6월 초쯤에 열릴 것 같은데 거기서 지도체제가 꾸려지고 나면 윤석열 총장은 저 정치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야권의 지도체제가 좀 구성이 돼야 본인이 별다른 오해를 받지 않고 정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9월 달을 전 주목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1월 9일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일입니다. 그럼 대략 2달 전인 9월 초부터는 대선 후보 경선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을 정치적인 플랫폼으로 생각을 한다면 경선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때가 아니면 후보가 뽑힌 11월 9일 이후에 12월이나 1월 달에 야권 후보로서 단일화를 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국민의힘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거다? 들어오든지 본인이 제3세력을 구축해서 국민의힘을 좀 뭐 마크롱 전 프랑스 대통령처럼 흡수통합을 해서 외연을 좀 더 많이 넓히는 형태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지지 기반을 현실적으로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이용할 거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우리가 들어보았지만 제3지대라는 거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번에 인터뷰를 보면 국민의힘 가면 흙탕물이다. 거기 가면 또 백조가 오리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바뀌시는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은 내가 있는 곳이 제1야권이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이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제1야권의 플랫폼은 국민의힘이다. 근데 내가 나와서 제3지대에서 내가 어떤 윤석열 총장을 도와주는 다른 플랫폼을 만들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야권 제1의 플랫폼이다. 국민의힘이 제3지대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애정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윤석열 총장 중심으로 좀 판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얘기들과 행동들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강하게 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요. 그저께 금태섭 전 의원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고 나서 뭐 잡담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만 들었을 것 같아요. 금태섭 의원은 본인이 제3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본인 대선 후보의 길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금태섭 당신이 대선 후보 깜일까? 나에겐 윤석열이 있는데 그냥 열심히 해.
우리 선거 도와줘서 고마워 이런 덕담 수준을 했을 것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 윤석열이라는 파운더리 안으로 뭐 금태섭 의원도 이끌어 드리려고 할 거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망을 못하죠. 일단 이게 법조인의 우문현답입니다. 법조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예. 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익을 때까지는 아무 짓도 안 해요. 천하 없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 법조 영역에서 훈련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은 아마 자기 공부하고 있고 정당에 대해서 얘기 듣고 있고 보고서 읽고 있는데 문제는 저 머릿속에 생각이 얼마만큼 빨리 형성이 되느냐 지금 그게 가장 관건이고요. 예. 경우에 따라서 생각 형성이 너무 늦어지면 실기해서 그냥 버스가 떠나가 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게 어떻게 보면 그게 첫 번째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뭐 책 쓴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기자하고 전화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몇 마디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윤 총장님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어쨌든 좋든 싫든 그리고 내용이 부실하든 별 볼 일이 없든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면 안 돼요. 일단 그냥 차라리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지금 인기가 높을 때는. 어차피 나왔는데 내가 동의 안 했다 이런 얘기해서. 그런 얘기 굳이 불필요한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뜻하고 상관없이 정당 만들다 그런 얘기도 해서는 안 돼요. 그냥 혹시 그것도 법조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 아닐까요? 그렇죠. 내가 동의 안 했으니까. 법조인들 되게 염결하잖아요. 자기 오해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제 그런 스타일들인데 그래가지고 정치 못해요. 이게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는 드리고 싶고 이제 큰 틀에서 구조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저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한 뭐 100조건 5리건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맥락을 가지고 본다면 국민의힘의 괜찮은 의원들을 탈당을 시켜서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당의 대선 후보로 윤석열이 오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암시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얼마만큼의 국회의원들이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제 그 어떤 숫자나 여기에 관한 문제기는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지금 여권 내부에서 윤석열 총장이 발대될 자리는 없어요 보면. 그러면 국민의힘 전체 세력을 업고 가느냐 아니면 김종인이나 금태섭이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상당수지만 일정 부분 이게 빼낼 사람들은 빼내고 그 세력을 업고 가느냐. 뭐 이 정도 선택이나 구조의 차이지. 그리고 그 구조도 윤석열이 주도적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김종인, 금태섭이 주도적으로 만드느냐 또는 뭐 거기에 안철수도 포함이 되느냐 이 정도의 문제지.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세력의 일정 부분 이상과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긴 할 것 같습니까? 아니 안 한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한다는 소리도 안 해서. 안 한다는 소리 안 한 것은 하겠다는 강한 뜻이에요 보면. 할까 안 할까 고민하는 중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정치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가족이다. 가족이 반대하면 정말 힘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해서. 아니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이제 그 부인과 관련된 뭐 희한한 유튜브 영상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얘기를 했지만 무슨 내곡동인지 세곡동인지 땅을 가지고 국민들 아무 신경 안 쓴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서로 간에 비슷비슷한 어떤 상황이다 이러면 개인적인 부패나 개인적인 하자가 이 판을 좌우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큰 틀에 다른 게 정해져 있다면 국민들은 표심 결정을 그거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 더 다루고 싶은데 혹시 꼭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하실 말씀 안 하셔도 되면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좀 반발이 큽니다. 정청래 의원의 강성도 그렇고. 그래서 정청래 의원 내가 법사위원장 되면 뭐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냐 뭐 이렇게 글을 올리고 그랬는데요. 정청래 의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기 원내대표, 3기 원내대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임위의 활동은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2년간 활동하는 것이 보장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사부재리 한번 끝난 얘기예요. 자꾸 버스 지나갔는데 자꾸 버스 부르지 마시고. 아니 근데 법사위원장 언론에서 이제 많이 떠서
국민의힘에서는 환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법사위원장에 환영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외부에서 축하한다는 전화가 많이 와요. 아니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국민의힘도 공포를 느끼겠지만 민주당이 더 공포를 느끼는 거 아니냐. 예, 양문석 이사장, 지금 정청래 의원 소관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인데 소속 상임위원회는 법사위원장 얘기가 나오는가 봐요. 예, 계속해서는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선거 1순위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왔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이제 이 정청래 의원을 열성 친문이 아니고 강성 친문이라고 지금 이 이미지를 이제 씌워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정청래 의원이 방송이든지 여러 가지 그 정치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강경하고 원칙적인 모습들을 보여준 적도 있고 탈레반 같은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변화의 척도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가 또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또 많이 판단할 것 같아요. 우리 박안주 원내대표 후보가 마지막 날에 했던 이야기가 아주 재밌는데요. 윤호중 의원하고 박안주 의원이 붙었는데 박안주 후보가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표현이 국민이 보기에 누가 원내대표가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변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 건 또한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는 것과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 중요한 또 하나의 민심의 척도가 안 되겠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박원석 총장, 정청래 의원이 좀 캐릭터가 강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야당하고 많이 부딪히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물론 뭐 상임위원장이 되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원만하게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이제 원구성 협상을 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번 관례는 한번 전반기 원구성을 하면 2년간 가지만 지금 야당이 부의장부터 시작해서 상임위를 하나도 안 맡은 상황에서 여당에 자꾸 일방 독주만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당이 법사위를 내놓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하자고 제안하는 게 이 시점에서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는 방안이 아닐까 싶고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된다 한들 무슨 하늘이 무너지겠습니까? 다만 이제 워낙 그동안의 캐릭터나 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일부 환영한다 이런 조롱조의 그런 평판마저 나오는데 정청래 의원도 이제 3선이 됐고 이제 중진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원만하게 국회 운영을 만약 된다면 이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30초 남았는데 야당 의견을 좀 들어보죠. 장성철 소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맡으면요 야당은 좋아요. 저분의 일거수일투족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나올 것이고 불합리하고 너무 강한 캐릭터잖아요.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은 국민의 거부감만 더 크게 할 것이고 민주당엔 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수진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던데 국민의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러우면 야당이 좋습니까? 근데 저런 모습들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